서강대학교 산업대학 영어과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리포트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이 과목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English Phonetics에서 영어 음성학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영어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 발음을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목인데 텍스트북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아도 충분히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랑 읽어보는 그러한 의미로 그래야 또 공부가 되니까요. 그래서 함께 텍스트북을 읽으면서 추가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또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발음 연습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동영상 강의를 챕터 4 4장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개강되면은 그 5장부터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내 동영상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고 아울러 리포트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음성학은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종류의 의사소통 방법 중 문자가 아니라 소리로 소통하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 신장에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의 교육 목표는 수업 기획서에서 제시했듯이 여러분의 영어 발음이 유창해지도록 발음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음 훈련도 중요하고 영어 발음의 원리를 한국어 발음의 원리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 공부하기에 훨씬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 과목은 중간고사에는 이론시험으로, 기말고사에는 개별 발음 테스트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진도를 나가 볼까요? 우선 이 책의 머릿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영어 학습에서 성인 학습자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도 발음일 것이다. 모국어인 한국어 발음으로 구강 조직이 발달하여 이제는 굳어져 버린 이들은 모국어의 간섭 혹은 방해 작용 때문에 정확한 영어 발음을 익히기가 힘들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언어 학습에서는 문자를 이용한 읽기와 쓰기 기능보다는 말소리, 즉 스피치 사운드를 이용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기본이고 우선인데 그 언어를 구성하는 말소리, 즉 발음 공부와 연습을 소홀히 하면 이 두 기능의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말소리로서의 의사소통 행위를 위한 올바른 발음 구사는 말하기에서뿐만 아니라 정확한 듣기에서도 필요하다. 발음과 청취는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경상도 방언을 경상도 사람이 가장 잘 청취할 수 있음은 이를 증명합니다. 말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화 시에는, 즉 말할 때에는 음의 여러 변동 현상들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성인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외국어와 모국어의 자모음 및 변동 현상들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학습한다면 훨씬 흥미롭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영어 음성학과 발음을 지도하면서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적인 또는 차별적인 음성학적 원리를 비교, 대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에 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재를 집필을 해왔습니다. 이번 교재는 좀 더 쉽게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지나친 이론을 배제하고 연습 위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만 한국어 예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하니 학습자도 똑같이 모방해서 발음하라
라고 자료만 제시하면 발음 공부가 쉽게 지루해지고 연습도 질릴 수 있어서 이 책은 두 언어의 음성학과 의문론적 원리를 비교하며 왜 그렇게 발음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쉬운 영어 단어와 활용도가 높은 회화적 표현을 예시로 해서 발음을 학습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울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부터는 말소리의 분석, 제3장은 영어의 자음과 모음, 4장에는 음절의 개념, 제5장에는 주요 자음의 실제 발음, 제6장에는 말소리의 변동, 7장에는 강세, 음도, 연접, 억양과 같은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요. 제8장에는 이러한 영어 발음 원리를 적용한 훈련, 연습을 제8장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셀프 스터디 기간 동안에는 제4장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 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이고 계약하면은 5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 제1장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의 종류입니다. 이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는 집계에 따라 달라서 2, 3천 개라는 통계가 있는가 하면 7천 개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고 6,700에서 6,800개로 좁힌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의 오지에 있는 모든 언어가 조사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숫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 의하면 60억 명의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6,809종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500만 내지 1,000만 명에 이르던 한 1만 년 전에는 세계에서 1만 2천 개의 언어가 사용됐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6,800여 개의 언어도 90%가 10만 명 이하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중 400개는 극소수 노인들만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3,000개는 어른들만 사용하고 아이들은 배우지도 않고 있는 그러한 멸종위기의 언어들입니다. 50명 이하가 사용하는 언어도 357개가 된다고 하며 심지어는 사용자가 한 명인 언어도 47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 4.5%의 언어가 소멸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2주에 1개꼴로 소멸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소멸의 이유에 대하여 무엇보다 세계화와 통신의 발달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전에는 옛 언어들을 사용하던 인구의 소멸과 언어가 운명을 같이 했다면 요즘은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배적인 언어를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 11개를 모국어나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비율이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고 이코노미스트제는 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문가들은 보호 노력을 통해서 100년 후 지금의 절반 정도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심할 경우 앞으로 100년 안에 전체 언어의 90%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언어는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기독교적인 생득설과 다윈의 진화론으로 대별되는데 둘 다 추측이거나 신화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채 설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언어의 특성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천부적 언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우수한 신체, 신경 및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언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므로 성격, 지능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만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러한 능력이 없지요. 두 번째,
언어의 특성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인데 말소리, 기본적인 수단이죠. 또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마다 각각의 규칙, 즉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법이 없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의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때 언어를 사용하나요? 첫 번째, informative function입니다. 정보 기능이죠. 보편적인 기능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뭐가 어떻다? 인포메이션 전해주는 그러한 기능이죠. 기본 기능이죠. 두 번째는 의례적 기능이 있습니다. Factive function.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닌 의례적인 말로서 타인에 대한 예절을 표시하는 그러한 기능이죠. 예를 들면 How are you? 어떠세요? 이런 말이죠. 그냥 그럼 대답이 fine 이런 말로 대답하죠.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했더라도 모르는 이웃이 아침에 만나서 How are you? 하면 그냥 fine 하는 거죠. 의례적인 인사말이죠. 또 하나에는 Dear 아무아무개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하죠. Dear는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수한테 편지 쓸 때도 Dear를 쓴다 이 말이에요. 또 편지의 말미에 Yours truly 또는 Yours sincerely 이런 말로 마무리하죠. 영어에서는 Yours라는 건 너희 것, 즉 내 거 이런 뜻이죠. Truly 진정으로 너희 것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아첨하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이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 보낼 때도 적한테 편지 보낼 때도 이런 말을 의례적으로 쓸 뿐이죠. 이러한 의례적 기능이 언어의 기능 중에 또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미국에서 유학했던 어떤 한국인 유학생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옆집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침마다 마침 학교 갈 때 또는 출근할 때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상냥하게 How are you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와서 이 한국 남자 유학생은 저 여자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그 사랑, 그 감정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미국 사람이 특유의 그 친절성을 베푸는 거지 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례적 기능일 뿐입니다. 세 번째, 표현적 기능입니다. Expressive function.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서정, 시를 쓴다, 산문과 같은 문학 같은 데에서도의 내용도 이 표현적 기능에 속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시적 기능입니다. 명령문이나 의문문 형태의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죠. Pass the salt, please. 소금 좀 이쪽으로 전해줘요. 식탁에서 하는 말이죠. 명령이죠. 그런가 하면 Would you pass the salt? 그 소금 좀 이쪽으로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지만 아주 공손한 그러한 지시적 기능이죠. 그러나 지시적 기능 언어라고 해가지고 항상 명령문이나 의문문의 형태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 목적으로 얼마든지 표현적 기능이나 정보 기능에 속하는 형태를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날씨가 매우 덥군. 이건 표현적 기능이죠. 날씨가 덥다. 이런 한마디가 사장이 직원한테 창문을 열어달라는 명령으로 작동했다면 이건 지시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말소리를 이용하는데 말소리가 의사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제1의 수단이죠. 문자 이용은 제2의 수단입니다.
문자가 없는 언어도 있으니까요. 원시 언어들도 꽤 많죠. 이 외에도 신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몸짓, 즉 바디 랭귀지죠. 표정 또는 북치는 소리, 깃발, 휘파람 소리, 노크하는 소리, 웃음이나 울음소리,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의사소통의 행위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non-verbal communication, 즉 비언어적 의사 전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 전달 방법도 의사소통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 하면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의 의사소통은 언어라고 할 수 없는 신호의 수준이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죠.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요. 오직 인간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들은 얼마나 답답하게 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꿀벌을 예를 들어 봅니다. 목표물의 방향, 거리,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날개 등을 이용한 몸짓으로 전달한다 했는데, 꿀벌을 치는 업자들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집단 재배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로 벌통을 싣고서 트럭으로 싣고서 옮겨가죠. 그래서 적절한 곳에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어서 갑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뭐 1km 전방에 또는 후방에 10km 전방 후방에 있을 수 있어요. 꼭 그 자리를 꼭 안 얻어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벌통을 내려놓으면 이 벌들이 막 사방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벌이 밤나무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자기 벌통으로 돌아와서 집단 거주하고 있는 벌통에 와서 밤나무가지의 방향, 거리, 수량 같은 것을 정보를 날개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몇십만 마리 또는 몇만 마리가 따라가서 꿀을 캐가지고 벌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면은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미 보기가 참 어렵겠죠. 요즘은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에 살으니까. 그러나 단층짜리에 땅에 지어져 있는 집에, 단독주택에, 또 허름한 그러한 주택들은 대개 콘크리트가 깨져 있죠. 그 틈 사이로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방까지 들어오죠. 그럼 방에 들어와서 과자가루 같은 게 조그만 부스러기 이런 것이 흘려 있으면 그것을 개미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처음 들어온 개미가 방을 돌아다니다가 아기가 흘린 크레카 부스러기를 발견합니다. 자기 혼자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다시 개미집으로 가서 7마리 정도를 나를 따르라 해서 인솔해서 다시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크레카 조각을 끌고 갈 만한 병력을 데리고 와서 영차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개미가 처음 크레카를 발견한 개미는 개미집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적절한 병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얘기죠. 개미도. 이렇게 인간은 언어를 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또 나름대로 벌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나름으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거나 들리지 않는 초음파적인 사운드를 내가지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돼지도 배고프거나 괴로움을 울음으로 전달하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가우면 꼬리를 치고요. 노여우면 꼬리를 번쩍 치켜들죠. 그러면서 막 짖어대죠. 이런 것으로 그러한 공포심을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항목은 앞에서도 봤듯이 소리 언어냐 문자 언어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언어는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눌 수 있죠. 스포큰 랭귀지냐 written 랭귀지냐. 그런데 어느 언어든지 소리 언어를 기본으로 하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언어만이 문자 언어까지 가지고 있으며, 문자 언어란 로만 알파벳, 우리처럼 한글, 중국처럼 한자,
일본어처럼 가나 등에서 보듯이 소리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체계화된 문자를 가진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소리 언어는 모국어의 경우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 하지만 문자 언어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학습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국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학습할 기회가 없으면 문맹이 되는 것입니다. 단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경우는 소리 언어와 문자 언어 모두 의식적인 노력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습득이 안 된다 이거죠. 성인이 외국어 학습을 할 때는 말이죠. 텍스트북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한 문자 언어는 소리 언어를 발음이나 액센트, 억양 등의 표시 없이 문자로만 표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초래하는 단점도 있지요. 그러나 동음 이의어의 경우 음은 똑같은데 뜻은 다르다. 이걸 동음 이의어라고 그러죠. 이 경우는 소리 언어보다 문자 언어가 불명확성을 또 해결해주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문자로서의 언어는 소리로서의 언어, 즉 말소리를 보존할 수 없고 멀리까지 전달할 수 없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생각해낸 기억을 돕는 방법입니다. 문자 언어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전달할 수 있으므로 문자 언어가 있는 그러한 언어의 사용 민족만이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언어의 기원은 너무 요원해서 알 수 없으나 문자의 기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볼 때 구석기 중기인 기원전 5만 년경 돌이나 뼈 같은 데에다가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새긴 조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후 기원전 1만 년경에는 선사 인류 문명인이 흔히 사용하던 그림 문자가 됩니다. 초기의 그림 문자는 단지 기억을 보조해주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사용된 것은 인류의 문명이 크게 발달한 고대 중국,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마야 문명 여기 등의 그림 문자가 발전한 상형 문자를 들 수 있습니다. 문자의 발달 단계는 역사상 그림 문자에서 출발해서 크게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문자죠. 표음 문자, 이건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표음 문자가 가장 발달된 단계에 속하는 문자입니다. 그럼 문자 언어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문자라는 것은 선사시대 문자로서 이집트나 중국 상형 문자의 기본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책에서 보듯이 해는 해 모양을 그리고 달은 초생달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문자 형태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표의 문자는 이 그림 문자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음성과 관계없이 직접 시각에 따라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를 말하며 그림 문자가 단순화, 정식화돼서 해 모양이 날일자가 되고 초생달 모양이 달월자가 된 한자로 하나의 사물 관념을 나타내는 단계에 이른 문자이죠. 표의 문자로는 중국의 한자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산 하면 한자에서 메산자인데 산 모양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천 하면은 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내천자로 표시한 것이죠. 밭 하면은 밭전자, 밭이 경지정리된 밭을 생각하면 되겠죠. 세조자도 새 모양을 그렸고 문자도 문짝처럼 그려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표의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표의 문자는 음성 형식과는 독립되어 있어서 별개죠. 표음 기능을 첨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은 표의 문자로는 한자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이후에 표음 문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표음 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인데 표기 단위가 음절 단위냐 또는 음소 단위냐에 따라서 둘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음절은 무엇이고 음소는 무엇인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음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관절 하면은 뼈 관절 기억나죠? 소리의 마디입니다. 소리 음자 마디 절자 음절. 예를 들면은 아주 쉽게 한 글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 글자가 한 음절입니다. 한 글자는 여러분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형태죠. 또는 모음 혼자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든 대부분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형태. 한 글자는 한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 음소란 무엇이냐면은 그 음절을 이루는 자음 또는 모음을 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나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 하면 니은 플러스 아죠. 무 하면은 미음 플러스 우입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해서 표기되죠. 이러한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소 문자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할 수 있는 문자고, 음절 문자라는 것은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비되겠지만 표기는 자음과 모음이 붙어 있질 않아요. 하나의 단세포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자라든지 표의문자는 더더욱 안 되고, 표문자라고 얘기하는 가나 일본어도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죠. 일본어 글자를 보세요. 가나 글자 보면 자음과 모음을 뗄 수가 없죠. 그러나 한국어의 한글이나 영어의 알파벳은 전부 다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러한 음소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음절 문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글자가 자음과 모음의 구별 없이 통째로 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본의 가나 문자를 들 수 있다. 바로 전에 얘기했죠. 중국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음절 문자적 성격을 순수한 음절 문자 체계로 발전시킨 것이 일본의 가나 문자입니다. 우리말도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말을 중국 한자에서 음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뜻을 취하기도 해서 향찰식이니 이두식이니 구결식이니 등으로 음절 문자화해서 표기했었죠. 우리말 자체의 음운 조직이 그런데 중국어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복잡해서 음절 문자로서 우리말을 표기하기는 매우 불편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이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죠. 학자들한테. 물론 그 당시에 훈민정음, 즉 한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용도는 좀 달랐죠. 양반들이나 임금님들이 쓰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서당조차도 다니지 못하는 아녀자들,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여자는 학교는 물론 없었죠. 서당조차도 여자는 안 보냈죠. 아무리 양반집 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상민들은 서당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자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양반들이나 배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반들이나 왕족들, 귀족들은 전부 다 한자로 표기해서 책도 만들고 다 했죠. 그런데 일반 서민이나 아녀자들은 그야말로 답답한, 글자를 모르는, 한자를 모르는 답답한 세월로 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세종대왕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야, 여자들이나 하인들, 상놈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좀 개발해봐라 해서 만드는 것이 훈민정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뭐 여자나 상민들만 사용한 게 아니라 왕족 귀족들도 쓰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오늘날은 100% 한글이 우리말이 된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최초의 의도는 그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과학적인 우리의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입니다. 음소 문자인 한글과 달리 일본 문자는 한글 이전에 우리의 이두식 또는
샹찰시 표기와 같은 방법으로 한자 표기를 발전시켜서 완전한 음절 문자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말 자체의 음절 조직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의 음절은 원칙적으로 받침소리가 없는 자모음의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자모음 형태인데 CV라고 했죠. 영어로. C는 컨소넌트의 줄임말입니다. CONSANANT, 컨소넌트. 이것은 자음을 얘기하고, vowel, V는 모음입니다. vowel, VOWEL. 이것을 앞글자 이니셜만 따서 C, V 이렇게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본어가 발음이 참 쉬운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되어 있죠. 받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모음 혼자 쓰거나, 그렇게 해서 일본어에서는 바로 받침이 없는 자모음 형태가 주인데, 모음만 혼자 쓰는 게 5개, 즉 바월이 5개, 컨소넌트가 9개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음절의 종류는 5945에서 45개가 형성되고, 모음 혼자 쓰면 5개, 합해서 50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본어를 표기하려면 음절 문자 50개 정도면 족하며, 한자의 약체를 쓰거나 그 흘림체를 극도로 간략화해서 그들이 음절 문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 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어든 영어든 이렇게 자음 모음이 분리되질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과학문명의 시대, 컴퓨터 시대에는 이거를 타이핑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나 하죠. 그러나 영어나 한국어의 한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1400년대에 만들었지만 오늘날 컴퓨터 시대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한글입니다. 우리 조상들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음소 문자, phonetic letter 또는 alphabetic letter라고 합니다. 말소리는 어느 나라의 말이든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소의 다양한 결합 형태로 구성되죠. 표기는 어떻든 간에 말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방식이 음소 문자라는 것을 앞에 얘기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글과 로만 알파벳, 로마자를 들 수 있죠. 한글과 영어 알파벳으로 축소해서 비교해 봅시다. 영어는 자음 알파벳이 19개와 모음 알파벳이 7개로 구성되어 있고, 한글은 자음 19개와 공교롭게도 영어 자음 개수가 똑같아요. 모음이 21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한글의 자음은 발음 시에 구강 구조와 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 표기 방식을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을 본떠서 점 찍는 것은 우주를 나타내고, 의라는 모음은 땅, 평평한 땅, 평지를 나타내고, 인 할 때 사람 인자, 이게 세워져 있는 이라는 모음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해서 본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삼성에서 나와 있는 핸드폰의 모음이 천지인을 본떴다고 그러죠. 점과 의와 이 가지고 모든 한국어의 모음을 다 표기하는 거죠. 그 조합으로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글 자모음을 간단하게 봅시다. 한글은 자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본 5개에서 확장하여 14개와 된소리 5개를 포함해서 19개인데 그, 느, 무, 스, 응, 이것이 기본 자음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기억은 여러분들이 그 할 때 입천장이 저 여린 입천장 쪽에 혀의 끄트머리, 혀의 궁둥이 파트 쪽이 치켜 올려져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혀 모양을 보고 기억자를 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강의실에서 공부할 때 추가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입모양을 가지고 느 이런 것도 무, 스, 응 전부 우리 구강 구조에서 이것을 땄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것은 오프라인에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렇게 기본 모음 10개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모음을 11개를 정합니다. 에, 예, 와, 왜 이런 등등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 모음 10개에다가 추가 모음 11개에서 한국어의 모음은 21개가 됩니다. 반면에 영어의 자모음을 보면 영어 자음 19개에다가 모음이 7개다는 것이죠. 한국어와 영어의 자모음과 발음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알파벳이 모두 음소 문자이지만 영어는 자음과 모음의 철자가 매우 다양한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한 단어를 발음하는 데에는 그 발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 가지고는 발음이 예측이 안 되죠. 따라서 발음 기호로 그 발음을 사전에 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영어는. 반면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결합에 의해서 그 자체가 각기 다른 소리를 표시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의 발음도 예측할 수 있고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소리로 들었을 때 받아쓸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 언어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와 청자의 약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청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약속이다. 언어라는 것은. 언어는 임의적이다. arbitrary하다. 임의적이다. 그리고 인위적이다. artificial 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러냐?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약속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고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꼭 사과라고 지칭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과를 배라고 지칭하고 배를 사과라고 지칭하며 사용해왔어도 상관없죠.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낙지를 오징어라 하고 오징어를 낙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 간의 약속인 것이죠. 또한 한국어에서 시다, 즉 하얗다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white, 불어에서는 blank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 행위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의 기호죠. 이런 것들은 심볼이에요. 기호, 즉 낱말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일부러 만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이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현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말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잘 구별했어요. 3이라는 숫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토끼 3마리라고 말하지 토끼 3마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고기 3근이라고는 말하지만 고기 3kg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나이를 칭하는 말에서도 15세라는 말은 맞는 표현이지만 15세 이런 말은 쓰지 않죠. 반대로 15살은 쓰이지만 15살이라는 말은 또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순수한 한국말은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한국말이죠. 1, 2, 3, 4는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숫자 다음에 오는 명사가 순수한 한국말일 때에는 하나, 둘, 셋, 넷을 붙이고 외래어일 때 한자어거나 뭐 외래어일 때는 1, 2, 3, 4로 붙입니다. 그래서 3kg 이렇게 얘기하지 3kg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킬로그램이 외국에서 온 말이죠. 또
몇 살 할 때 살은 한국말이고 몇 세는 한자말이죠. 그래서 15라는 숫자를 지칭하는 말은 한자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15세 이렇게 어울리게 시키고 15 이건 순수한 한국말이죠. 그래서 순수한 한국말인 살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짝을 그렇게 짓죠. 이것이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삼겹살 겹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한국말이기 때문에 세 겹 이렇게 말해야 되죠. 두 겹 하지 않습니까? 두 겹으로 묶었다. 이 겹으로 묶었다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왜 세 겹으로 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세 겹살이라고 하지 않고 삼겹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처음에 잘못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굳혀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회적 약속이 되어서 지금은 삼겹살 먹는다 하지 세겹살 먹는다라고 쓰는 말은 어색하죠. 어떻든 이러한 사회적 약속은 그럼 영원합니까? 지켜집니까?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어떤 방문자가 노크할 때 안에 있는 사람이 Who is it? 이라고 물을 경우에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죠. Who are you? 라고 하지 않고 Who is it? it로 물은 것은 그 상대방이 노크하는 사람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잖아요. 그 중성인 it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는 나야 나 이렇게 또 대답하죠. 문 밖에서 노크하면서 It's me 라고 대답하죠. 그 me라는 단어는 나를 이라는 뜻이죠. 목적격의 단어죠. 그러면 주격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격 보호에 오는 자리 It's I 해야 되는데 It's me 그것은 나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me가 온 것은 굉장히 비문법적이다. 언그라메리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 It's me 나야 나 할 때 It's me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도 대다수의 사용자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이 표현을 비문법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It's me를 쓰니까요. 이게 언어라는 것은 관습, 습관, 약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세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수학과 다른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라야 되는 것이지만 언어에서는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어도 사회 계층에 따라서 통용되는 유행어도 일시적인 사회적 약속에 의한 것이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말며 일부만 신조어로서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정착되지요. 약속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약속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생성, 발전, 소멸하는 원인을 역사적, 언어적,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어떠한 영향에서든 언어는 자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의 한국말과 오늘날의 한국말에는 특히 문법, 발음과 어휘 사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든 고대 언어와 현대 언어 사이에는 문법, 발음, 어휘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 언어 사용자 사이에 사회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그 조금씩의 변화가 누적되어서 오늘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서 언어는 각자 다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여러 종류의 영어가 있죠. 크게 아메리칸 잉글리시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식 영어죠. 또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식 영어가 차이가 있죠. 그런가 하면 호주 영어, 필리핀 영어, 홍콩 영어 등 지리적 차이에 따라 표현이나 발음이 다른 영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도 표준말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방언들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북한의 한국어와 남한의 한국어에는 공간적 차이로 인해서 언어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사용자가 있는 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즉 living language라고 하죠. 라틴어처럼 현재 사용자가 없는 죽은 언어는 변화할 이유가 없죠. 다음 언어 습득 이론과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제는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